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신과 영웅, 배신과 운명이 뒤얽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 트로이 전쟁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과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콘텐츠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역사 탐험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의 문을 열고 고대의 해변과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전으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오롯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트로이의 성문 앞에서 첫 번째 칼이 뽑히기 아주 오래전 천척의 함대가 에게 해를 검게 물들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수많은 위대한 비극들이 그렇듯 이 이야기 역시 분노나 야망이 아닌 축복과 환희 속에서 그 싹을 틔웠습니다. 아직 신들이 인간들 사이를 거닐고 운명의 여신들이 모든 연회와 축복의 이면에 복잡한 실타래를 엮어내던 시대, 올림포스의 불멸의 신들이 아주 특별한 한 쌍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 축하가 머지않아 온 세상을 불태울 불씨가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테티스, 고대 바다의 신 네레우스의 딸이자 바다의 요정 님프였습니다. 그녀는 소금과 물거품으로 빚어진 듯한 근원적인 아름다움을 지녔고 자유자재로 모습을 바꾸는 능력과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의 신들의 왕 제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조차 그녀를 열렬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신탁이 그들의 욕망을 순식간에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테티스는 그녀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왕좌를 빼앗길 위험을 감수할 신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신들은 테티스를 필멸의 인간과 결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으로 선택된 인간은 프티아의 왕자이자 영웅인 펠레우스였습니다. 용맹하고 고귀하며 신들의 총애를 받는 영웅이었지만 이 결혼은 테티스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신들의 세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테티스는 처음에는 불과 물, 바람과 짐승으로 변신하며 펠레우스에게서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켄타우로스 현자 케이론의 지혜를 빌린 펠레우스는 끈질기게 그녀를 붙잡았고 마침내 그녀는 운명에 굴복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테살리아의 펠리온 산 정상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불과 번개로 수놓은 옷을 입고 황금 월계관을 쓴 채 모두 내려와 아폴로는 리라를 연주하고 뮤즈들은 운명과 시간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들의 음식인 암브로시아가 강물처럼 흘렀고 그 신성한 축제에 필멸의 인간들은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인과 음악, 신성한 웃음소리 한가운데로 초대받지 않은 그림자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리스, 바로 불화와 갈등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곳마다 우정은 금이 가고 동맹은 무너졌으며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제우스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영받지 못한 신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멀리 머물러 있지만은 않는 법입니다. 에리스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아주 교활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모양의 황금 사과였고 그 표면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는 세 단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짓궂은 장난이라 여겼던 그 사과의 의미는 곧 그 자리에 있던 여신들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여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올림포스의 여왕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
그리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각자 자신이 그 사과의 주인이라 확신했습니다. 헤라는 자신의 지위와 권위로, 아테나는 자신의 지혜와 위엄으로, 아프로디테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 자체로 말입니다. 그날 결혼식의 축배는 아직 식지 않았고 신부의 미소도 여전했지만 운명의 여신들은 이미 그녀의 면사포에 어두운 실한호를 엮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신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났고 필멸의 인간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놓였습니다. 잔디 위에서 반짝이며 굴러가는 저 황금 사과 하나가 이제 곧 온 세상을 피로 물들일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불화의 씨앗은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사이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이 문제는 신들의 왕 제우스에게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현명하게도 아내와 딸들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험한 심판의 짐을 필멸의 인간에게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일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인간에게 심판을 맡기리라. 그렇게 선택된 인간이 바로 파리스, 트로이의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궁이 아닌 이다. 산의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트로이의 멸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끔찍한 신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리아모스 왕과 헤쿠바 왕비는 눈물을 머금고 아기를 이다 산에 버렸지만 운명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동이 아기를 발견하여 자신의 아들로 키웠고 파리스는 왕자의 운명을 모른 채 신들조차 질투할 만한 아름다운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신들의 사자 헤르메스가 새 여신과 황금 사과를 들고 있다. 산의 파리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신들은 각자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며 파리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라는 권력을 약속했습니다. 나를 선택한다면 너를 아시아 전역의 군주로 만들어주겠다. 모든 왕국이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아테나는 지혜와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나를 선택하면 너는 어떤 전쟁에서도 패배하지 않는 위대한 전사가 될 것이며 그 명성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전쟁이나 권력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보다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선택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스파르타의 헬레네를 너의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 그녀의 마음이 오직 너만을 향해 불타오르도록 하겠다. 왕자도 영광도 겪어보지 못한 채 양떼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아온 젊은 파리스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프로디테의 총애를 얻는 동시에 헤라와 아테나의 영원한 증오를 사게 되었습니다. 이다 산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내려진 이 단순한 선택이 바다를 건너 여러 세대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메아리를 울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파리스는 권력보다 아름다움을, 지혜보다 욕망을, 그리고 전쟁보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하지 않은 전쟁이 이제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리스의 선택 이후 아프로디테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를 스파르타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스파르타는 메넬라오스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헬레네였습니다. 헬레네는 제우스가 백조로 변신하여 레다를 유혹해 낳은 딸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미 전설이 되어 수많은 그리스의 왕들과 영웅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었습니다. 헬레네의 양아버지인 틴다레오스 왕은 구원자들 사이의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이타카에 영리한 왕 오디세우스의 조언에 따라 한 가지 맹세를 받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헬레네의 남편이 되든 다른 모든 구원자들은 그 결혼을 지지하고
만약 누군가 헬레네를 남편에게서 빼앗으려 한다면 모두가 힘을 합쳐 그에 맞서 싸운다는 틴다레오스의 맹세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했던 그 맹세가 훗날 그들 모두를 파멸의 전쟁으로 묶어버릴 족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파리스는 정복자가 아닌 손님의 신분으로 스파르타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메넬라오스 왕은 고대 그리스의 신성한 율법인 크세니아, 즉 손님에 대한 환대의 법칙에 따라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환대는 신들조차 지키는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신에 대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파리스는 메넬라오스가 장례식 참석차 크레타 섬으로 떠난 틈을 타 아프로디테의 마법에 힘입어 헬레네를 유혹했습니다. 헬레네가 자신의 의지로 그를 따라 나섰는지 아니면 신의 마법에 의해 이끌렸는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시인은 그녀가 기꺼이 사랑을 택했다고 노래하고 다른 시인은 신들의 잔인한 희생양이었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파리스가 스파르타를 떠날 때 헬레네와 왕궁의 막대한 보물이 그의 배에 함께 실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메넬라오스가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침실과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환대의 법칙을 어기고 자신의 명예를 짓밟은 자에게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분노한 메넬라오스는 자신의 형이자 미케네의 강력한 왕인 아가멤논에게 달려갔습니다. 아가멤논은 동생의 복수라는 명분 뒤에 트로이라는 강력한 도시를 정복하고 그리스 전역을 자신의 깃발 아래 통합하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과거 틴다레오스의 맹세를 했던 모든 그리스의 왕들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헬레네가 트로이로 납치되었다. 맹세를 지켜라. 오래전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던 맹세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왕들은 영광을 위해, 어떤 왕들은 의무감 때문에, 또 어떤 왕들은 강력한 아가멤논이 힘에 못 이겨 참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리스 전역의 해안에서 배들이 건조되고 창고에서 먼지 쌓인 갑옷들이 꺼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도시와 만나본 적 없는 왕비를 위해 머나먼 땅으로 항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언정에는 두 명의 핵심적인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타카의 지략가 오디세우스와 세상이 낳은 가장 위대한 전사 아킬레스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가 태어난 아들 텔레마코스를 두고 전쟁에 나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사절단이 도착하자 미친 척하며 소금으로 밭을 갈았지만 그의 꾀를 간파한 팔라메데스가 쟁기 앞에 아들 텔레마코스를 내려놓자 오디세우스는 쟁기를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이성은 정체를 드러냈고 그는 마지못해 전쟁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바다의 여신 테티스는 자신의 아들 아킬레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전하면 영원한 명성을 얻는 대신 젊은 나이에 죽게 될 것이라는 신탁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녀는 아킬레스를 스키로스 섬의 리코메데스 왕의 궁전에 보내 여장을 시키고 공주들 사이에 숨겨두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상인으로 변장하여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장신구와 옷감들 사이에 방패와 창, 칼을 섞어 놓았습니다. 다른 공주들이 보석에 감탄하는 동안 한 소녀가 무심코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아킬레스였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아킬레스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짧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택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운명을 향해 기꺼이 트로이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수많은 왕들과 영웅들이 아울리스 항구에 집결했습니다. 천척이 넘는 함대가 바다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돛은 마치 거대한 새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출항 직전
바람이 완전히 멎어버렸습니다. 예언자 칼카스는 이것이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모욕한 아가멤논에 대한 신의 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가멤논 자신의 딸 이피게네이아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아가멤논은 자신의 야망과 딸의 목숨 사이에서 끔찍한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킬레스와 결혼시킨다는 거짓 편지를 보내 딸을 아울리스로 불러들였습니다. 결혼식의 영광을 꿈꾸며 도착한 이피게네이아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신랑이 아닌 차가운 제단과 칼날이었습니다. 어떤 전설에서는 아르테미스가 마지막 순간 그녀를 가엾게 여겨 사슴과 바꿔치기하고 그녀를 자신의 사제로 삼았다고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녀가 아버지의 야망을 위해 희생되었다고 전합니다. 이피게네이아의 피가 제단을 적시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돛이 부풀어 오르고 다이 올려졌습니다. 마침내 그리스 연합함대는 트로이를 향한 길고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한 소녀의 비극적인 희생을 대가로 치른 뒤였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함대는 마침내 트로이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신들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난공불락의 성벽과 도시를 지키려는 트로이 군의 결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해변에 첫 발을 내딛는 자가 가장 먼저 죽을 것이라는 신탁대로 용맹하게 뛰어내린 프로테실라오스가 헥토르의 창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스군은 도시를 직접 함락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해안에 거대한 진지를 구축한 뒤 트로이 주변의 동맹 도시들을 약탈하며 기나긴 소모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 10년째 되던 해 그리스 진영의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폴론 신을 섬기는 사제 크리세스가 자신의 딸 크리세이스를 돌려달라는 간청을 아가멤논이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아가멤나는 여론에 밀려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지만 그는 총사령관으로서의 권위에 상처를 입은 것에 분노하여 아킬레스가 전리품으로 얻은 브리세이스라는 여인을 강제로 빼앗아버립니다. 이는 아킬레스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분노한 아킬레스는 더 이상 아가멤논을 위해 싸우지 않겠다 선언하고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 전투를 거부합니다. 그리스군 최고의 전사인 아킬레스가 전선에서 이탈하자 전세는 급격히 트로이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트로이의 총사령관이자 프리아모스 왕의 맏아들인 헥토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로이 군을 이끌고 맹렬히 공격하여 그리스군을 해안의 함선들 앞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스군이 불타는 함선들과 함께 전멸할 위기에 처하자 아킬레스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연인이었던 파트로클로스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킬레스에게 간청했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겠다면 제발 너의 갑옷이라도 빌려다오. 내가 너의 갑옷을 입고 나가면 트로이 군은 내가 돌아온 줄 알고 두려워할 것이다. 아킬레스는 마지못해 허락하며 적들을 함선에서 몰아내되 절대로 성벽까지 쫓아가지는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은 파트로클로스가 전장에 나타나자 트로이 군은 정말로 아킬레스가 돌아온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의 경고를 잊고 적들을 맹렬히 추격하여 트로이 성벽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운명처럼 헥토르와 마주쳤습니다. 아폴론 신의 도움으로 힘을 잃은 파트로클로스는 결국 헥토르의 창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맙니다. 헥토르는 승리의 증표로 아킬레스의 갑옷을 벗겨 전리품으로 취합니다.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들은 아킬레스는 절망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오직 헥토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테티스는 대장장이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부탁하여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려진 전설적인 방패와 새로운 갑옷을 만들어 아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갑옷으로 무장한 아킬레스는 마치 파괴의 신처럼 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트로이 전사들은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고 시체는 스카만드로스 강을 메어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트로이 성벽 앞에서 두 영웅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칩니다. 헥토르는 용감히 맞서 싸웠지만 신과 같은 분노로 불타는 아킬레스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목에 창을 찔러 넣었고 헥토르는 죽어가면서 자신의 시신만은 가족에게 돌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심에 눈이 먼 아킬레스는 그 간청을 무시하고 헥토르의 시신을 자신의 전차에 매달아 트로이 성벽 주위를 돌며 모욕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프리아모스 왕과 트로이 사람들은 비탄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신들의 도움을 받은 프리아모스 왕은 홀로 몰래 그리스 진영으로 찾아가 아킬레스의 막사 앞에 섰습니다. 늙은 왕은 아들의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눈물로 아들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대의 아버지 펠레우스를 생각해서라도 자식을 잃은 이 늙은 아비의 슬픔을 헤아려다오. 아들의 시신을 욕보이는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던 아킬레스의 분노는 늙은 왕의 부정 앞에서 마침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프리아모스 왕과 함께 눈물을 흘렸고 정중하게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주며 12일간의 장례 휴전을 약속합니다. 헥토르의 장례식이 끝나고 휴전이 끝나자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의 운명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킬레스는 계속해서 맹위를 떨쳤지만 그의 운명 또한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스가 아폴론 신의 인도를 받아 쏜 화살이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인 발 뒤꿈치에 명중한 것입니다. 불사신과도 같았던 그리스 최고의 영웅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졌습니다. 아킬레스가 죽은 뒤 그의 유품인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갑옷을 두고 오디세우스와 또 다른 영웅 아이아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결국 갑옷을 얻지 못한 아이아스는 광기에 사로잡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스군은 이제 힘만으로는 트로이를 함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오디세우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계략을 떠올립니다. 그는 거대한 목마를 만들어 마치 그리스군이 전쟁을 포기하고 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선물인 것처럼 꾸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정예 병사들이 목마 안에 숨어 있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철수하는 척배를 타고 근처 섬 뒤에 숨어 있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군이 사라지고 해변에 거대한 목마만 덩그러니 남자 트로이 사람들은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 축제를 열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예언자 라오콘과 카산드라는 그리스인이 주는 선물은 무엇이든 경계해야 한다. 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바다에서 나타난 거대한 뱀 2마리가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을 휘감아 죽여버리자 사람들은 그것이 신의 뜻이라 여기고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날 밤 승리의 축제에 취해 트로이 전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목마 안에서 오디세우스와 병사들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리스군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한순간에 트로이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잠든 병사들은 저항 한 번 못하고 죽어나갔고 궁전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프리아모스 왕은 제단 앞에서 아킬레스의 아들 네오프톨레모스에게 살해당했고 수많은 트로이의 왕족과 남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메넬라오스는 마침내 헬레네를 되찾았고 길고 길었던 10년의 전쟁은 그렇게 트로이의 완전한 멸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은 무너졌지만 그 안에서 살고 죽어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자존심과 사랑, 슬픔과 분노는 신화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아름다움에서 시작되어 신들의 변덕과 영웅들의 야망이 뒤섞여 빚어낸 이 거대한 비극은 결국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기나긴 역사여행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